안녕하세요. 5일차 해커톤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존의 4일까지의 강의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 C 기반의 앱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서요. 일단 뭔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4일차까지 강의 중에 오늘 강의와 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C 위주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할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사이트 주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에 먼저 접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가 강의 시작할 첫날에 알려드린 주소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워크숍과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방석현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모아 두셨는데요. 오늘 강의할 때 요 첫 탑 페이지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학습하실 때 여기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환경 구축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C#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열어보시면 제가 이미 열어놓은 것 같은데 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지난 시간에 강의한 부분 중에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건 지난 시간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넘겨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각자 설치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드린 미션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설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익스텐션을 통해서 타이젠 관련된 피처들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이젠 SDK 인스톨러 누르셨잖아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연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SDK를 설치하셨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레스 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는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 내의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IoT 헤디드 5.5를 설치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하는 부분은 헤드리스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타이젠 스튜디오의 패키지 매니저를 다시 여셔서 IoT 헤드리스 5.5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잠깐 해볼까요? 타이젠 스튜디오가 PC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패키지 매니저라는 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윈도우에서 이제 설정 누르셔서 시작이죠. 시작 누르셔서 패키지 매니저 앱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뜨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 여기 인스톨이라고 나왔으면 이제 설치가 안 됐으니까 설치해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IoT 관련된 이미지는 루스트랩 같은 부품들은 익스텐션 SDK 탭을 누르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SDK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딜리트라고 표시되는 게 이미 설치됐으니까 딜리트 해라 이런 표시니까 IoT 셋업 매니저 설치하셨고 그리고 IoT 헤디드 5.5를 설치하셨네요. 그리고 헤드리스 5.5는 설치 안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헤드리스 5.5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요 헤드리스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지금 설치하는 동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판서를 해보려고 새로운 앱을 설치했습니다. 헤드리스랑 헤디드는 타이젠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타이젠 IoT에서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제품을 바라볼 때 그 제품이 모니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먼저 크게 구분 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 보드고요. 마우스로 하려니까 글자가 안 써지네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보드만 가지고 만약에 상품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별도의 디스플레이 없이 상품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뭔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 내가 만든 앱을 설치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화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화면 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만 단독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한다. 그래서 이런 단독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위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설치한 패키지가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봐야 되잖아요. 뭔가 보기 위해서는 결국 호스트 PC가 필요해요. 네. 호스트 PC가 필요하고 얘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랑 이렇게 연동이 돼서 호스트 PC에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상태,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된 패키지 앱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라즈베리 파이 위에 뭔가 앱을 올렸을 때 그 앱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없는 이런 환경을 헤드리스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오늘 헤드리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똑같이 있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건 LCD 화면이에요. 네,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경우라면 패키지, 뭔가 이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앱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앱의 상태를 앱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죠. 뭔가 로그를 확인해야 되면 결국 로그를 확인하기 위한 호스트 PC가 필요하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트 PC에서 로그도 확인하고 뭔가 디버깅 관련된 툴을 써가지고 앱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할 텐데요. 그 외에 지금 앱이 정상적으로 뜨는지 혹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앱을 런치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시험해보고 하는 거는 요 라즈베리 파이랑 화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앱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한 걸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 앱 개발 방법론도 좀 달라져서 이런 환경을 통칭하여 저희는 헤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머리잖아요. 그 머리가 화면이에요. 화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머리가 없는 경우, 화면이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뭐가 다르냐? 그럼 사실은 화면만 있고 없고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이 달라지고 앱 개발하는 그 방법론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부품은 뭐가 달라지냐?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 뭔가 표시하기 위해서 윈도우 프레임워크라든지 UI 프레임워크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 윈도우 프레임워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앱을 띄웠을 때 앱 하나의 윈도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앱들이 이제 여러 앱이 중첩돼서 뜰 텐데 그런 중첩돼서 뜨는 여러 앱들을 윈도우 매니저라는 별도의 매니저가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UI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앱이 뭔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그릴 텐데 예를 들면 뭐 버튼도 있을 수 있고 탭바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화면에 렌더링 그릴 때 도와주는 게 UI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헤디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내재가 되어 있고요. 헤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헤디드의 바이너리 이미지 사이즈는 몇십 메가 정도의 수준이고요. 헤드리스는 몇십 메가 정도의 수준이고, 헤디드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들어갔고, 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이미지 리소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백 메가 수준으로 확 늘어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300~400메가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느라고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커졌고, 그게 이제 SD카드에 플러싱이 되면 더 많은 사이즈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께 자마린 폼즈 기반으로 앱을 짜는 걸 설명드렸어요. 자마린 폼즈 같은 경우에는 다 집에서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서 그 앱이 뜨는 걸 확인하셨겠죠. 그럼 그게 어떤 거죠? 헤디드 이미지, 헤디드를 썼다는 말씀이고요. 오늘부터 강의하는 이제 C 위주의 강의에서는 헤드리스 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헤드리스는 헤디드와 헤드리스의 이제 집합 관계를 보면, 헤디드가 이제 한 집합이라고 보면 헤드리스는 일종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헤디드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헤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디드 이미지를 갖고 있으시니까 헤디드 이미지에서도 헤드리스 관련된 피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헤드리스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하셨으면 헤디드 관련된 뭔가 앱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헤디드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오늘 설명할 거는 헤드리스 앱을 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미지는 별도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설치가 다 됐고,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했냐, 방금 이제 헤드리스 이미지를 설치를 했어요. 헤드리스 이제 익스텐션 SDK를 설치했고요. 원래는 이제 헤디드만 설치했죠.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 이거의 의미는 헤디드는 뭐냐면 헤디드 이미지에서 돌아가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헤더 등을 이제 헤디드 5.5 셋, 요 셋에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 기반으로 앱을 짜겠다라고 하면 헤디드에 올라가는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앱을 짜겠다라는 일종의 의제 표현이고요. 헤드리스 5.5를 하게 되면 나는 헤디드에 있는 피처는 사용하지 않고, 헤디드에만 있는 피처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헤드리스에만 있는 피처를 사용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헤드리스를 설치하지 않고 헤디드 5.5 루트스트랩을 가지고 요 재료들을 가지고 앱을 개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디드에만 있는 어떤 그 함수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면, 근데 이제 정작 올리는 곳은 헤드리스다. 그러면 이제 동작하지 않겠죠. 헤디드 기반으로 앱을 만들었을 때는 헤드리스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헤디드 기반으로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내가 사용한 함수가 헤드리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헤드리스만 있으면 헤드리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헤디드 관련된 요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헤드리스 5.5를 설치했으니 헤드리스 5.5 루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루트스트랩이라는 건 이제 앱을 빌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요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헤드리스 루트스트랩을 써서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리스 5.5이고요. 그리고 이걸 일단 설치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원치를 일단 해놓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헤드리드, 이번 시간부터는 헤드리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서 2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인증서는 저자 인증서랑 배포자 인증서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툴에서 지난 시간에 만든 인증서를 재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때 타이젠 그 스튜디오 내에 있는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공유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쓰고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도 써요.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로 만든 인증서, 여러분들의 인증서는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타이젠 스튜디오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할 거지만 지난번에 만든 인증서는 재활용해서 쓸 테니 인증서는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없는 환경에서 타이젠 스튜디오를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셨으면 이제 인증서가 없을 테니까 여기 있는 그 튜토리얼을 참고하셔서 인증서를 추가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설명할 때 그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배포자 인증서 3번 과정에서 요 프리빌리지 레벨을 플랫폼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강의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API를 사용할 텐데 API마다 사용할 수 있는 레벨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드파티 앱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 아까 프리빌리지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퍼블릭한 프리빌리지 레벨이 있는데 일부 API들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지 않은 AP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트너사들한테만 제공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이 타이젠과 뭔가 계약에 의해서 파트너사가 된 분들만, 그 업체들만 쓸 수 있는 API 셋들이 파트너라는 그러니까 API 셋들이 있고 그 API 셋을 사용하려면 파트너라는 이름의 프리빌리지 레벨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제조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파트너도 사용할 수 없고 서드파티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제조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API들도 있습니다. 그 API들이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의 API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목적의 API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PI들은 사실 서드파티나 파트너들한테는 공급할 수 없고요. 그 제품 자체를 개발하는 제조사가 자기가 이제 어떤 쓰임을 위해서 부착해 놓은 하드웨어일 테니 자기의 쓰임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레벨의 그 API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API들은 라즈베리 파이에 달려있는 40개의 이 핀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의 페리페럴 IO라는 API 셋이 있어요. 그 API 셋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쯤에 설명드릴 예정인데, 그 페리페럴 IO에 속한 API들은 그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부착된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들을 직접 제어하거나 혹은 거기서부터 그런 센서들로부터 값을 얻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직접 맞닿아서 뭔가 하드웨어를 통제, 제어할 수 있는 API 셋이기 때문에 그런 API 셋이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의 API로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드파티나 제3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원래 제조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하드웨어와 가까운 부분은 전부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플랫폼 프리빌리지 레벨의 인증서를 만드셨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만든 인증서는 실제로 앱이 빌드 될 때 그 앱 내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앱이 패키징 될 때 그 인증서 정보도 같이 이제 패키징 속에 들어가고요. 그 앱 패키지가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가 되면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동작하는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모듈에서 이제 패키징 된 걸 이제 까보면서 그 인증 레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이 갖고 있는 레벨이 플랫폼 레벨인지 아니면 뭐 파트너 레벨인지 아니면 퍼블릭 레벨인지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앱이 사용하고 있는 API 셋과 그 앱이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 레벨을 비교해서 만약에 그 앱이 프리빌리지 레벨이 퍼블릭인데 플랫폼 레벨의 API를 쓴다. 그러면 이제 이 앱은 동작할 수 없습니다. 동작하지 않게 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네, 그렇게 사용이 되는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지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기도 했고 몇몇 분은 여기 지캠프로 다시 방문을 하셔서 새로 이미지를 구워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우셔야 할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뭔가 안 구워지면 다시 지캠프로 방문하셔서 이미지를 구워 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 그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식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는 이제 쉬운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헤드리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방법으로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헤디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헤디드 이미지에 있는 세팅 앱에서 와이파이를 이미 설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이 절차를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품을 개발하실 때 혹은 이제 그 제품이 화면이 없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록 헤디드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있지만 헤드리스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만 좀 여기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할 게 와이파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거예요. 시리얼 통신은 이걸로 누르면 될까요? 네. 시리얼 통신은 그 라즈베리 파이와 호스트 PC를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스트 P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와 호스트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썼냐?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 별도의 AP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 앱을 이용해서 이 AP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PC도 같은 AP에 붙였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이렇단 얘기는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한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모듈들을 이제 런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듈들이 런칭이 된 이후에야 와이파이 모듈을 쓸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하드웨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요 AP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와이파이 모듈이 살아나기 전에 뭔가 로그를 확인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시리얼 통신을 씁니다.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랑 호스트를 바로 유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 시리얼 통신에 쓰시라고 저희가 하나 모듈을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이렇게 생긴 모듈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기 USB 부분을 이제 호스트 PC에 연결하면 되고, 여기 맞은편에 달린 이 선 부분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법은 이미 웹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하나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리얼을 사용하실 때 점퍼를 3.3에 맞추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노란색 점퍼 보이시나요? 요거. 네, 요게 지금 원래는 여기 5V에 맞춰져 있거든요. 점퍼가. 근데 이거를 3.3V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점퍼 위치 보이세요? 점퍼를 뽑아서 3.3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3.3으로 써있잖아요. 여기 3.3 요거라고 써있잖아요. 요 3.3 이쪽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리얼 통신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과 라즈베리 파이 연결하는 그 가이드가 이미 그 저희가 타이젠 스쿨에 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헤드리스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모니터가 없는 경우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링크를 참고하셔서, 지난 시간에 그 살짝 언급은 해드렸는데, 연결하는 방식, 이 선을 3개만 쓰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선을 3개만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연결해가지고 요 USB 부분은 요 호스트 PC 연결하시면 되고요. 선 3개는 이제 그라운드랑 RX랑 TX이고요. TX는 이렇게 따라가 보면 라즈베리 파이의 RX에 연결이 되고요. 얘가 보내고 얘는 받죠. 그리고 얘가 이쪽에 있는 TX는 다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 RX, 그리고 그라운드. 여기 그리고 전원 연결하면 안 돼요. 전원은 이미 호스트 PC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도 또 공급을 받게 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한쪽에서만 공급해 주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 3개만 쓰면 되죠. 여기 2개는 비워두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것만 주의하시고, 여기 점퍼 3.3V로 맞춰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를 보시고, 일단은 하드웨어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와 호스트 PC를 연결하셨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빼먹겠네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잠깐 다키트 팀장님이 인사하러 오셨는데 그냥 녹화할까요?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뭐 이런 거죠. 네, 일단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와 호스트를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연결된 두 개의 디바이스, 두 개의 디바이스 연결해놨으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실제로
호스트 PC에서 라즈베리파이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그의 시리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이드 드리는 프로그램은 이제 푸티이고요. 이 푸티를 사용하기 전에 살짝 언급된 건 드라이버 설치인데요. 이게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니 일단은 2번으로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2번 이하를 시도했는데 뭔가 내 시리얼 하드웨어를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일단 1번은 시리얼 포트 드라이버 설치하기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이제 푸티라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요. 이것도 링크 따라해서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면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넥스트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렸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이제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이 모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포트 누르시면 여기 아마 제대로 인식을 못했으면 뭐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인식한 거고요. 그럼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부 메뉴가 나올 테고 여기 COM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 8,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고 요 단계까지 이르신 분들은 따로 이제 드라이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고 요런 게 안 나온다. 나는 여기 물음표나 느낌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부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드라이버 설치하시면 요 화면 보실 수 있고 요 컴까지는 다 동일한데 요 뒤에 숫자가 모두가 달라요. 각자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걸 이제 푸티 앱 방금 설치한 푸티 앱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시리얼 라인에 똑같이 COM8이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스피드는 115200 115,200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입하신 다음에 이제 오픈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푸티 앱에서 라즈베리파이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로그는 뭐냐? 이게 커널 로그고요. 이 커널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파이 모듈이 아까 런칭된 이전의 로그는 그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런칭되기 이전에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이파이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이 안 되고 접속이 안 되니까 라즈베리파이로부터 무슨 정보를 얻고 이런 방법이 없었는데 시리얼로 연결하면 얘가 부팅되는 순간부터 다 시리얼로 로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부팅 직후에 커널이 어떤 로그를 보여주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커널 로그를 다 확인하고 부팅이 끝나면 시스템 부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로컬 호스트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린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아이디는 루트고 이제 패스워드는 타이젠입니다. TIZEN.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이 된 거예요. 네,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매니저라는 툴을 써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헤디드의 세팅 앱에서 그 와이파이를 설정하셨을 테니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혹시 헤드리스를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방금 위에서 이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면 아마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루트 프롬프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 프롬프트를 보시고 여기다가 와이파이 밑줄 매니저 밑줄 테스트라는 앱, 이거는 테스트 앱이에요. 테스트 앱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 뭔가 로그를 출력하기 위한 테스트 앱은 아니고 와이파이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의 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테스트 앱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설정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팅앱, 우린 헤디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헤디드 이미지는 모니터만 연결하면 세팅앱을 쓸 수 있고 세팅앱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으니 지금 모니터 환경을 갖추신 분들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니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시리얼로 이제 와이파이부터 설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요. 네, 꼭 이렇게 동영상 중간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따라할까봐 걱정돼서 계속 언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이파이 매니저 테스트 누르고 그럼 이렇게 테스트 스레드 크리에이티드가 나와요.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모듈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와이파이 모듈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와이파이 이니셜라이즈 succeeded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누르면은 이제 실제로 와이파이 모듈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시켰고 이제 액티베이트 활성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외부 세계와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C를 누르면 이제 이 C의 AP 주소와 그 AP에 해당하는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AP 주소의 이름 그리고 그 AP 주소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를 여기 치면 이제 접속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오타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접속 안 된다고 나올 테니까 다시 잘 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T1이라고 하는 AP를 사용했고 그래서 그 TT1에 어소시에이션 됐습니다. 뭐 컨피규레이션 중입니다. 이렇게 콜백을 계속 받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로그까지 받았으면은 TT1에 접속됐다고 인지하시는 거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트가 됐으니까 이제 접속 테스트 앱을 종료하면 되는데 0을 누르고 종료하시거나 컨트롤 C 이런 거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접속이 됐어요. 근데 접속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ifconfig라는 명령을 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타이젠 명령은 아니고요. 와이파이 테스트 앱은 타이젠의 테스트 앱이어서 타이젠에서만 쓸 수 있는데요. ifconfig는 이제 유닉스-like 시스템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구글링 해보시면 뭔지 궁금하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fconfig를 치시면 이렇게 쳤죠. 루트 프롬프트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까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루트 프롬프트가 다시 보이는 거고 ifconfig 치면 여기 wlan0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IP 주소, 아까 라즈베리 파이에 할당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2.168.1.97이네요, 여기는. 그럼 요걸 확인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외부 세계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와 만날 때는 192.168.1.97이라는 IP를 쓰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 세계라 하면 호스트 PC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젠 스튜디오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의미하는 거고요. 타이젠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툴이 있는데 그 툴에서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어 있으니 이 같은 AP를 공유한 상태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혹은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야 비로소 와이파이 모듈을 이제 살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이걸 매번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한번 이렇게 설정해 두면 재부팅을 해도 SD카드가 뻥나지 않는 한 계속 이 AP, 방금 AP와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했잖아요. 그럼 계속 그 AP에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AP가 뭐 꺼지거나 뭔가 접속된 그 기기가 많아서 뭐 접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항상 재부팅하면 다시 그 AP에 붙게 되고요. 이게 AP의 설정에 따라서 그 라즈베리 파이가 내려받는 IP 주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92.168.1.97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재부팅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같겠지만 혹시 모를 그 문제랄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다시 연결을 하셔가지고 ifconfig를 치셔서 IP 어드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IP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나 타이젠 스튜디오로 이제 접속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제가 디바이스 매니저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는데, 지금 타이젠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모두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든 타이젠 스튜디오를 쓰든 다 공통적으로 이 툴을 쓰니까 이 화면은 공통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실 때 이미 이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죠? 이게 모바일처럼 생겼고, 요거는 라즈베리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요 버튼을 눌러서 더하기를 누르면 요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방금 이제 입력한 IP 주소를 치면 됩니다. 이름은 임의로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임의 이름이라 써있네요. 그리고 이제 포트는 이제 우리가 쓰는 포트가 26101이에요. 요거 바꾸시면 안 돼요. 꼭 요거 그냥 놔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IP 주소만 제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은 아무거나 치셔도 되지만 IP 주소는 방금 확인한 그 IP 주소 치시고요. 이렇게 애드를 해놓으면, 이거 애드하는 거예요. 정보를 애드한 거. 내가 사용할 라즈베리파이 기기의 정보를 일단은 디바이스 매니저한테 알려준 거고요. 실제로 요 커넥션을 하려면 요 커넥션에서 요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오프에서 온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게 실패하면 계속 오프 상태로 있고요. 접속에 성공하면 온으로 바뀌는데, 온으로 꼭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온으로 바뀌어요. 성공하면.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IP 주소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혹은 주로 하시는 실수가 아까 언급드리긴 했는데, 같은 AP에 붙여야 돼요. 라즈베리 파이와 호스트 PC를 같은 AP에 붙여야 되는데, 서로 다른 AP에 붙이면 AP가 주소를 공유하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같은 AP에 붙이셔야 되고요. 같은 AP에 붙였고 IP 주소도 정확히 입력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재부팅해 보시고, 뭐 디바이스 매니저도 껐다 다시 켜보시고, 호스트 PC 재부팅해 보시고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러니까 요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그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단에 그 툴바에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툴을 써가지고 접속을 해 놓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는 접속한 내용을 여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툴이죠. 서로 다른 프로세스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접속을 해놓으면 여기서 알려주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툴을 쓸 테니까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이제 위에 접속된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Creating and Deploying a Project니까 이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은 요 두 개, Overview랑 Creating Tigen C# UI 앱, 요건 이제 오늘은 이제 언급할 필요 없어 넘어갈 거고요. 이제 3번 부분을 잠깐 볼 텐데, 오늘 부분이 3번이거든요. 여기 3번 보시면, 이제 여기 제목이 Creating Tigen C 서비스 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굳이 이제 C 서비스 앱을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오직 C# 앱만, UI 앱만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C 기반의 서비스 앱을 이제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 5장의 3번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띄워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 언급해 드리긴 했는데요. 타이젠은 크게 헤디드와 헤드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헤드리스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없다라고 언급드렸어요.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그 API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앱 형태는 서비스 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디드에서는 UI를 가진 앱을 개발할 수 있고, 헤드리스에서는 UI가 없는 서비스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디드에서 그러면 서비스 앱을 개발하지 못하냐?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헤디드에서는 UI 앱도 개발할 수 있고 서비스 앱도 개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헤드리스에서는 UI 앱을 개발 못하고 서비스 앱만 개발하는 거죠. 근데 UI 앱, 서비스 앱 이걸 계속 달리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앱을 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앱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앱의 라이프 사이클이 두 개가 달라요. 왜냐하면 UI 앱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여러 앱들을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테고, 그러다 보니까 앱은 내가 화면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뭔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일과 내가 화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에 노출됐는지 혹은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콜백이 라이프 사이클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I 앱은 서비스 앱에 비해서 그 화면 노출과 관련된 두 개의 콜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콜백들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서비스 앱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노출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사실 이건 돈케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 콜백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달라요. UI 앱은 그 제가 말씀드린 화면에 노출했을 때 불리는 콜백은 이제 리줌 콜백이고요. 화면에서 사라질 때 불려지는 콜백이 퍼즈 콜백인데요. 이제 서비스 앱은 그 두 개의 콜백이 없고, 오늘 지금 이제 설명드릴 서비스 앱에서는 그 두 가지 콜백은 이제 빼고 언급할 필요 없이 그거 빼고 이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앱을 어떻게 만드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하세요. 저도 앞부분을 좀 따라해 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포인트만 좀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타이젠 스튜디오를 열고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이후에 타이젠 스튜디오에 대해서 뭐 부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저랑 이제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서비스 앱을 만들 거니까 요 절차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이젠 스튜디오를 일단 런칭 하셨고요. 상단에 이제 파일의 뉴의 타이젠 프로젝트를 누르셔서 이제 템플릿을 하나 먼저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템플릿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IoT 헤디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헤드리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는 비록 헤디드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헤디드로 해도 되고 헤드리스로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헤디드이니까. 근데 오늘은 한번 그래도 헤드리스 이미지에서 쓸 수 있게 헤드리스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앱은 이제 드디어 이제 C 앱을 개발할 거고요. C 앱과 C# 앱 참 많이 스타일이 달라서, 그리고 템플릿은 이제 서비스를 누르실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 월드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저절로 이제 생성되는 코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렸었는데, 서비스 앱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수행되는 거는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라는 라이프 사이클 콜백이에요. 그래서 이 콜백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로그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디로그 프린트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거는 타이젠에 특화된 API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프린트F 뭐 이런 거 쓸 텐데요. 그렇게 하면 그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어딘가에 출력이 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의 상태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휘발성으로 로그가 날아가 버리면 뭔가 단서를 얻기가 힘드니 이걸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디로그 프린트라는 API를 쓰면 별도의 파일에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해두고, 우리가 원하면 그 파일로부터 뭔가 추출해가지고 이전에 벌어졌던,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 printf로 했으면 날아가 버렸을 그런 로그들을 그 파일에 추출해가지고 뭔가 문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타이젠 특화된 이제 API이고, 이 API는 로그 API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로그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정말 크리티컬한 로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로그인지 단순한 디버깅을 위한 로그인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 그 로그의 단계를 먼저 첫 번째 아규먼트, 첫 번째 패러미터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단순히 뭔가 크리티컬하고 뭔가 에러 알리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헬로 월드만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그냥 디로그 인포이고, 이 단계는 그 여기서 언급드리진 않을 건데 타이젠 스튜디오 툴 보시면 그 뒤져보시거나 아니면 타이젠 닥스 문서 보시면 AP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타이젠 닥스를 저희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타이젠 닥스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타이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타이젠.org에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들은 tax.tizen.org에 모아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서 다시 요 주소에 타이젠과 관련된 모든 문서, 그리고 지금 이제 디로그 프린트라는 API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API들에 대한 정보도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랑은 많이 좀 친해지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디로그 프린트 API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앱 개발자잖아요. 우린 플랫폼 개발자가 아니고 앱을 개발하잖아요. 타이젠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앱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타이젠 스튜디오를 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의 개발자들을 위한 메뉴이고, 우리처럼 이제 스튜디오 SDK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 들어가서 API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앱 타입이 네이티브 C API를 써서 개발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디로그 프린트라는 그 API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이제 하위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난 시간까지 이제 C# API, 여러 가지 C# API를 지난 시간까지 좀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자마인 폼즈 말고 타이젠과 관련된 API들은 .NET 애플리케이션의 요 밑에 이제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할 네이티브 앱 개발할 때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밑에 API 레퍼런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IoT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올 10월 달엔 여기 이제 IoT라는 부가의 카테고리가 추가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준비된 게 없지만 헤디드에서 갖고 있는 그 API 셋이 모바일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 API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최신 버전인 5.5를 참고하시면 이런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디로그 팁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시스템 밑에 있네요. 시스템에 디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로그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디로그 인포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로그 프린트라는 API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제 API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니까, 특히 함수에 대한 부분, 이 가이드를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디로그 프린트를 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앱 create라는 이 함수 안에다가 이걸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 접속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접속이 끊겨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오동작에 의해서 끊기는 것이라기보다는 API 자꾸 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공공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API를 쓰시면 AP가 뭔가 응답이 없거나 조용하면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빌드하기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 클릭 누르셔가지고 런 에즈 눌러서 타이젠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 이렇게 할 건데, 여기 타이젠 애플리케이션이 successful launched 라고 하면 이제 실행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그를 확인하려면 다시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에 가서, 그 디바이스 매니저가 요 툴 하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툴에서 지금 빌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이제 로그를 확인할 거고, 이렇게 접속된 거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요 하단에, 로그는 하단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192.168. 요 라즈베리 파이와 접속되어 있고, 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배출하는 그 로그들을 여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버그 하나 확인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디로그 유틸이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헬로 월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태그를 하시면, 태그를 하시면 내가 이제 만든 로그만 출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선택한 태그는 헬로 월드라는 소문자 태그이고요. 이 소문자 태그에서 배출한 로그는 딱 하나, 헬로 월드. 대문자 헬로 H, 대문자 W를 쓴 헬로 월드 로그 한 줄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아까 여기 로그 태그가 있는데, 요 로그 태그가 사실은 그냥 define문 definition 한 거고요. 요 로그 태그가 이렇게 되겠죠? 일부러 안 가고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define에 로그 태그가 hello world 이렇게 아마 사전에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hello world에 태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로그는 요 소문자 hello world로 태깅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태깅이 돼요, 로그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볼 때, 필터링 할 때 요 태그 위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그의 목적은 필터링이에요, 그냥. 워낙 로그가 많으니까 내가 딱 원하는 로그만 볼게요. 아마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되풀이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앞부분만 좀 따라해 볼게요. 타이젠 스튜디오 열었잖아요. 앞부분만 따라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를 별도로 연결하지 않아서 앞부분만 일단은 간단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 템플릿을 여셨고요. 여기서 이제 커스텀에서 아까 IoT 헤드리스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헤디드를 비록 헤디드 이미지 쓰고 있으셔도 헤드리스로 일단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헤드리스로 해주세요. 넥스트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린 C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넥스트. 여기 서비스 앱이었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우리 헬로 월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피니시. 그럼 여기 왼쪽에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앱 디렉토리 구조가 있는데 이건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참고한 소스는 소스 밑에 helloworld.c 소스이고요. 여기에 이제 앱 라이프 사이클을 다루는 콜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에서 다루는 콜백들은 세 가지고요. 앱이 처음에 런칭됐을 때, 그리고 앱이 종료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외부에서 이벤트를 받을 때, 이 세 가지 콜백 함수들을 서비스 앱 라이프 사이클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넣은 거는 이 서비스 앱 creat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앱이 진입하자마자 이 함수가 풀려요. 이 함수 여러분들이 디로그 프린트 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로그 태그가 없었잖아요. 로그 태그를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거나 옆에서 힌트를 주셨어요. 헤더 파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 볼게요 한번. 여기 있네요. 네.
여기 define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상태에서 이제 런치에서 빌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지금 커넥트가 안 돼 있어서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 언급드린 것 중에 걱정되는 게 이거를 디로그가 여기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까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요 상황, 요게 안 보이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네, 사용하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잠깐 요걸 다시 연결하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걸 중지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제가 잠깐 멈춰놓고 이제 환경 설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위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3라고 기록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젠 스튜디오 툴은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이 된 상황이고요. 제가 한 건 따로 없고, 아까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툴을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접속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온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로그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 로그가 이제 특정 버그 때문에 안 보일까봐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상황에서는 로그가 잘 나오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로그가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 앱을 짰고, 여기 제일 윗부분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로그를 심어놨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 클릭하셔서요, run as로 하시면 빌드가 이제 피니시 됐고요. 이상한 팝업이 떴는데, 이거는 이제 IoT 헤드리스 베이스로 이제 앱을 짰다. 맞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비스 앱 선택할 때 IoT 헤드리스 루스트랩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맞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보통의 디바이스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일종의 경고문이고요. 우리는 이제 알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도 이제 헤디드고, 이 헤디드에서 잘 동작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고 체크하고 yes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제대로 런칭이 되었고요. 런칭하는데 걸린 시간은 3.69초였네요. 원래는 이게 이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로그가 제대로 출력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런칭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이 런칭이 되면 앱 라이프 사이클 타잖아요. 그리고 제일 첫 라이프 사이클이 create callback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create callback에서 hello world 넣었고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어 있다면 여기 어딘가에 로그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시스템 로그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르르 계속 흘러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hello world를. 근데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태그라는 걸 썼고요. 그럼 태그가 일단은 all selection에서 풀고요. 우리는 hello world니까 hello world를 찾아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여기 있다. 요것만 이제 필터링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은 이게 가장 쉬운 방식으로 로그를 확인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이제 그 안 된 이유는 이 디바이스 매니저의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에서 체크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디바이스가 접속이 되면 이 부분까지는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가 안 나온다는 거는 접속은 됐지만 여기 로그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와이파이로 접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다시 직접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가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타이젠이 제공하는 로그를 보는 앱을 실행해서 헬로 월드 로그를 확인하는 것도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SDB라는 또 다른 툴을 써야 되는데, SDB라는 툴은 커맨드 라인 기반의 툴이거든요. 그래서 CMD로 명령 프롬프트를 먼저 여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된 SDB라는 툴을 써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할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SDB, 이름은 SDB예요. 그럼 이걸 이제 치시면 우리가 저 SDB 명령 파일이 지금 여기 이 디렉토리에 없으니까 아마, 그리고 우리가 미리 환경 설정을 안 해놔서 아마 이걸 치면은 이제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일단 가장 빨리 할 수 있게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된 폴더를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툴즈라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젠 스튜디오를 그냥 경로를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셨으면 타이젠 SDK 밑에 타이젠 SDK에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저랑 경로가 같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SDB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젠 SDK의 툴즈 밑에 오시면 SDB가 있다. SDB 누르면 이제 명령어 관련된 헬프가 나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지금 SDB를 이용해서, SDB가 이제 와이파이 기반이에요. SDB 밑에 기저에는 와이파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SDB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여기 타이젠 스튜디오 툴에서 연결된 거 확인했어요. 연결된 상황에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SDB를 루트 ON을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내가 SDB로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갈 때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향후에 들어갈 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SDB 쉘 하시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확인하시면 여기서부터는 라즈베리 파이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는 윈도우의 영역이었잖아요. 여기 다 윈도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라즈베리 파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DI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기는 윈도우가 아니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플랫폼이 제공하는 로그를 활용하는 로그를 볼 수 있는 툴을 써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디로그 유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강좌에도 뭐 이제 언급한 점이 있는데 다른 강좌를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냥 디로그 유틸 이 앱이니까 여기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로그 유틸을 치시면 시스템에서 흘러가는 로그를 방금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의 로그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 시차는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해서 보여주는 거고, 얘는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툴을 써가지고 한꺼풀 더 위에 얹힌 상태에서 보여주는 걸 약간 뭐 시간차는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완전 동일합니다. 서로 보여주는 내용은 100%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SDB 쉘로 여기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필터링을 하는 방법은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파이프를 써가지고 그래프로 헬로 월드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건 디로그 유틸 자체가 그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로그 유틸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보여드리는 권장 드립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고 아래 거 같은 건 나오는데,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디로그 유틸이 현재 출력하고 있는 로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갖고 있던 로그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필터링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하면 현재 출력되는 애들만 대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 기록은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를 찍은 거는 제법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간단해요. 여기서 디로그 유틸을 치고 한 칸 띄고 내가 아까 기록한 로그 태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 로고 태그 이미 기록되어 있었죠. 프로젝트 이름으로요. 요걸 써서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요 태그를 써서 로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했고요. 이렇게 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볼 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IoT 셋업 매니저를 써서 별도로 이미지를 설치하실 분들은 이걸 쓰셔도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분 생략해 주세요. 꼭 설치하셔야 되는 경우에만 이걸 따라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생략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도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이 플러그인 자체를 이미지에 포함시키려고도 검토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직전에 설명드린 IoT 셋업 매니저라는 툴을 써가지고 타이젠 이미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그 안에 와이파이 관련된 드라이버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 부가적으로 따로 뭐 와이파이 플러그인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작권 때문인데 이 와이파이 모듈 자체는 타이젠 소유가 아니고 이제 브로드컴에서 만든 와이파이 모듈을 라즈베리 파이에 쓰고 있고 그 와이파이 모듈을 위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도 브로드컴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 아니에요. 타이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걸 쓸 때는 항상 남의 소프트웨어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이 드라이버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최종 사용자들의 동의를 갖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미지에 넣지 못하고 지금처럼 좀 불편하지만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서 엔드 유저 어그리먼트의 라이센스 조항에 직접 어그리 동의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원래는 와이파이 플러그인을 이미지 설치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와이파이 플러그인까지 같이 이제 설치해 드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실 때는 이 와이파이 플러그인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언급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을 테니까 지금 여기서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네이티브 C 기반의 앱을 짜는 기초, 토대를 닦았고요. 요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RCC라는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RCC 템플릿까지 이제 오늘 이제 강좌를 이제 다 들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페리퍼럴 I/O 강의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페리퍼럴 I/O를 통해서 이제 센서 혹은 액추에이터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거나 혹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첫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강좌를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